예, 자, 5페이지부터 좀 보세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의 청구권. 혼인관계에 있는 갑과 을이 X부동산에 관하여 유효하게 명의사 약정을 체결하고 을 명의로 이전 등기를 마쳤다. 혼인관계에 있는 갑을 배우자 명의신탁이라는 뜻이에요. 배우자 명의신탁. 배우자 명의신탁에 있어서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갑은 X부에서 취미한 병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의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대외적 소유권자인 을이 가지게 된다. 맞나요? 틀리나요? 소유권에 기한 물청은 주체가 소유자이고 상대방은 점유자이죠. 예? 소유자가 누굽니까? 내부적으로는 갑이지만은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을이잖아요. 배우자 명의신탁에서는 대내의 관계 고별설이 이러잖아요. 그래서 을이 소유자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럼 갑은 어때요? 갑은 병한테 직접 물청을 주장할 수는 없고 을을 대위해야 됩니다. 을을 대위해서 하는 것이죠. 을을 대위한다는 이야기는 명의사 해지해가지고 돌려받을 수 있는 이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을의 병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나 방해 제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 2번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게 한 방법으로 유치물의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특별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의 소유물 반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소유물 반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자는 어때요? 점유할 권리자죠. 점유할 권리자 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시계를 갖고 있는데 시계를 수선했어요. 그럼 수선했으면 나는 시계 수선비를 받을 수 있는데 받을 때까지는 뭘 갖는다? 유치권을 갖는다 이거죠. 유치권자는 반환을 그 돈을 받지 못하면은 상환으로 주겠다. 돈을 받은 그 상환으로 내가 시계 주겠다 할 수 있는데 유치권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람도 역시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뜻. 유치권은 점유할 권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이거죠. 이런 걸. 점유 취득시 완성자의 권리도 취득시의 당사자인 원소유자 관계에서 점유할 권리가 된다. 무지 중요. 당사자인 X토지에 대해서 또는 Y 건물에 대해서 점유 취득시가 완성됐어요. 했다 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다고? 소유자가 되지 못한다고. 따라서 그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시효완성자한테 인도 청구를 하고 있어요. 했을 때 취득시효입니다.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야. 왜? 당사자 관계에서는 주장할 수 있다. 만약 이 원소유자가 제3자한테 처분해가지고 제3자가 소유자가 됐다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시효완성자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동간의 당사자. 야, 그렇구나. 갑소의 X토지에 대한 시효완성한 을이 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 그 말은 채권자의 상태에서 X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이 야, 너 Y건물 철거하고 X토지 인도하라 이런 주장했을 때 점유할 권리입니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당사자 관계에서. 을에게 X토지 인도와 Y건물 철거를 구할 수 없다. X토지 인도는 몇 조입니까? 몇 조? 전문으로는? 예? 법조문으로는 몇 조예요? X토지 인도 청구가? 213조 본문. 그 다음에 Y건물 철거는 몇 조입니까? 214조 방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왜 이걸 못합니까? 시효완성. 245조 1항. 이런 뜻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죠? 불법 점유가 아니에요. 적법 점유단 말이죠. 4번 B가 A로부터 조금 어렵다. B가 A로부터 소유권 유보 매매에 따라서 소유권 유보부 매매에 따라서 건축자재 X를 인도받았어요. 소유권 유보 약정이 있기 때문에 X자재라는 동산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A한테 있죠. 대금을 완납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유권 유보를 약정을 한 겁니다. 대금 완납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자다 내가. A가. 대금을
환불하지 못하던 중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밑줄 선의인 도업인 D소유의 건물 증축공사에 그 자재 X를 사용하여 그 X라는 자재가 일부러 부합이 됐을 때 D는 보호된다. A가 가가지고 뭐라 합니까? 건물주한테 야, 내 자재 왜 왔습니까? 했더니 도업인 D가 왜 왔냐고 물어봤더니 A가 내 자재 어디 있어요? 하는 거예요. 자재는 무슨 자재요? 저기 건물 속에 들어가 있죠. 붙어 있죠. 붙어는 뽑으러 왔습니다. 뽑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아주 망가져 버리니까 이것은 부합에 의해서 소유권자를 D로 만들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D가 보호된다라는 뜻이죠. 뜻이다. 그래서 쭉 내려와서 네 번째 줄에 사안에서 밑줄 하세요. 건축 자재는 건물의 일부가 되었으므로 부합 동호라니 부합에 의해서 도업인 D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A는 소유권을 상실한다. 이렇게 됩니다. 소유권 상실한다. 그 다음에 5번에 A 소유의 토지 X에 대해서 X토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X토지에 대해서 B가 A의 명의사 약정 밑줄 명의사 약정 B하고 A 사이에 무슨 뭐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약정은 무효단 말이에요. 4조 1항. 그래서 명의사 약정에 따라서 13년 5월경 B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고 자, 이런 사정 알고 있는 D, 알고 있단 말, 악의의 D한테 수탁자 B가 D한테 처분을 했어. 처분했다. D가 보호돼야 안 돼요? 보호된다. 4조 3항. 부실법 4조 3항에 의해서 선악 불문하고 보호된다. D는 보호된다. 그래서 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해진 등기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무효로 된다. 뭐예요? 약정 무효 4조 1항. 등기 무효 4조 2항 본문. 무효는 제3자에게 당하지 못한다. 4조 3항. 제3자라 하는 것은 누구하고 거래를 해야 됩니까? D가 누구하고 거래해야 돼요? A가 아니라 수탁자 B와 거래를 해야 된다. 수탁자가 물권자이면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밑줄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맺은 자 소유권 취득하거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 좋고 압류 가압류 채권자도 포함된다. 선악 묻지 않는다. 잘 되어 있습니다. 사안에서 D가 악의를 하더라도 제3자 보호받고 A는 D에게 소유권 기한 반환 청구해서 왜 A가 D한테 소유권 기한 반환 청구해서 합니까? A와 B 사이의 약정이 뭐였어요? 무효였죠. 무효니까 내부 관계에서는 누가 소유자? A가 소유자. A가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를 D하고 할 때, D한테 할 때 누가 살려주고 있습니까? D를. 부실법 4조 3항이 살려주죠. 제3자 보호라고. 알겠죠? A와 B 사이의 내부 관계에서는 명의사 약정이 무효니까 소유자는 누구라고요? A와 B 사이에서는 A. 그러니까 A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로서 D한테 맞서 구하려고 했더니 절대권이니까 D는 4조 3항을 주장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런 뜻 이해합니다. 6번 부동산에 대해서 원인무효 이전 등기가 됐다. 이러면은 예컨대 X토지에 대해서 봐보세요. 이게 이 논리가 214조의 방해 제거 구하는 권리는 등기 말소하고 그 다음에 건물 철거가 대표적이단 말이죠. X토지에 대해서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매매도 없는데도 위조해가지고 등기했다. 그럼 묻고 이러한 관계에서 자 이걸 분명히 내가 말해줬어요. 이 관계에서 소유자가 누굽니까? 소유자가. X토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누구라고?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갑이에요, 을이에요? 갑이죠. 매매도 없는데 등기 대봤자 뭐합니까?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지. 그 전체계 하면서 프린트 한번 한 적이 있었죠. 프린터로 말해. 전자가 처분 권한자, 채권의 물권행이 있고 등기 유효. 근데 이 채권행이 없으니까 소유자는 갑.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등기 가지고 있으면 방해돼야 안 돼요. 방해되니까 방해 제거 구하는 게 바로 말소 청구다 이 말이지. 그것의 성격은 214조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고요. 그래서 변호사에 대해서 원인모의 이전등이 된 경우 변호사 소유자는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단 말이죠. 갑소유의 X토지 위에 을이 불법으로 Y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를 했을 때 갑은 을에 대해서 자 을이 어때요? 건물을 신축하여 신축했으니까 을이 건물주입니까? 아닙니까? 건물주다. 건물주가 X토지를 점유하죠. 따라서 갑은 을에 대해서 반환 청구하고 그 다음에 건물은 철거 청구한다 안 한다?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해를 제가 잘 시켜주고 있죠. 을에 대해서 을에 대해서 철거를 구하는 이유 을이 누구기 때문에 Y 건물의 소유자이고 Y 건물의 소유자가 X 토지를 점유하니까 인도 청구 그 다음에 소유하니까 철거 청구 아시겠죠? 그런 논리. 8번 부동산 소유자의 실질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가는 말소 청구권은 그 소유자가 소유권 상실하면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소유와 방해 구조니까 소유자가 아니게 됐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소유권이나 물권 청구 행사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9번 소유자가 제3자에게 소유물의 처분 권한을 수여했어. 제3자의 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처분 권한을 줬다 하더라도 등기까지 완전히 주진 않았다면 원소유자의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 요청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8번, 9번 별표 쳐놓고 잘 알아두세요. 처분 권한 수여 밑줄하고 처분 권한 수여 이 판례거든요. 최근 판례라고요. 2014년 판례니까 변호사 15년 모의고사에서는 로스쿨에서 다 출제를 하는 거고요. 바로 전년대의 것을. 그래서 저런 것들이 변리사에서 다 도움이 된다. 10번 공장 저당권의 목적 동산이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설치된 공장으로부터 반출이 됐다. 공장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 썼거든요. 근데 공장 저당권 할 때는 공장에 있는 기계기구도 그 대상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기계기구를 반출했다고요. 그러면 돈을 빌려준 은행에서는 그 기계를 나한테 저당권에 의해서 다오라는 겁니까? 원래 설치 장소에다가 갖다 놔. 어디에 해당해요? 갖다 놔란 말은 저당권자는 점유하는 게 아니거든요. 점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도 청구는 못하고 방해 제거로서 원상회복 거기다 갖다 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법조문 옆에다가 370조 30조에서 214조 준용 214조 뭐예요? 소유권 방해 제거. 반환 청구 아닙니다. 반환 청구 아닙니다. 11번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권은 방해 결과에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현재 계속되는 방해의 원인 제거. 현재 계속되는 방해의 원인 제거지 과거에 종결된 방해 결과의 제거가 아니다. 방해 결과의 제거. 방해 결과의 제거는 어떤 형태로 한다? 손해배상 청구 형태로 한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아마 교과서 읽어본 분들은 이런 판례 많이 봤을 거예요. 쓰레기 매립 사건과 관련된. 12번 갑은 소유하고 있던 X토지를 을에게 팔았는데 을은 대금 일체를 지급하고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은 하고 있으나 밑줄 등기를 안 하면은 도로묵이죠. 186조에 의해서 등기하지 않으면 소유자는 을이 아니고 갑이죠. 뭐에 대해서? X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인도까지도 됐지만 등기는 안 했기 때문에 을은 소유자는 아니죠. 병이 무단으로 위 토지 X토지 위에 Y건물 신축하고 건물의 거주까지 하고 있다면 건물의 소유권은 병에게 원시 취득됐고 이때 그러면은 무단으로 동거라니 무단으로 했다는 이야기는 X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Y 건물이 X토지 소유권을 방해하죠. 방해하고 Y 건물주인 병이 X토지를 점유하죠.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인도 청구, 철거 청구한다? 누가 한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원고가 누구? 갑이 소유자잖아요. 물권법에서는 있잖아요. 제가 이제 물어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기본 과정을 좀 했기 때문에 누가 소유자인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권법에서는요. 그래서 갑은 병에 대해서 건물의 철거와 인도를 구할 수 있을 뿐 밑줄 건물에서 퇴거할 걸 청구할 수 없다. 철거를 하라 했으면은 철거를 하면서 지가 나가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Y 건물의 원시 취득자 병이 정에게 임대를 해줘가지고 정이 거주하고 있다면 정한테 임차인한테 너 철거하고 인도하라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이유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처분권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철거라는 처분을 못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기 때문에 Y 건물주라 하더라도 X 토지를 지배한다 안 한다? 점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도 청구도 못 한다는 뜻이야. 그럼 그 사람한테는 뭘 합니까? 퇴거. 자,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정이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으면 철거에 방해돼 안 돼요? 방해되니까 방해 제거야.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것도 사실상 땅에 대한 방해 제거에 가깝다라는 이야기야. 퇴거에.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소유 점유 구조, 소유 방해 구조 이거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13번 철거는 13번 철거는 건물 철거 소유권의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 밑줄 소유자에게 철거 처분권이 있다. 소유자가 철거해야 된다. 보존등기를 마친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 밑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매수인이니까 채권자 등기 안 했어요.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철거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겠어 안 되겠어? 원칙적으로는 채권자니까 안 되겠죠.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매수자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철거 청구, 인도 청구 가능하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우리 연수원에서 옛날 90년대 배울 때 두 번째 그 판결 쓰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자료로 이런 걸 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 등기부상 소유명이 등기명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밑줄 그 건물을 범죄사실상 처분할 지위에 있기 때문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 불법으로 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동그라미 점유자에게 건물 소유자 말고 점유자 누구예요? 매수인에게 철거를 구할 수 있다. (14번) 건물의 점유자 예컨대 임차인 동그라미 임차인은 또 매수인하고 다르죠. 그래서 대지인도 철거 청구 상대방 안 되고 또 대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상대방으로도 안 됩니다. 대지에 대한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지에 대한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득자가 아니단 말이죠. 이득자는 누구? 건물주. 퇴거의 상대방으로 된다. 예컨대 갑소유의 X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Y건물 신축, 보존등기, 경료. 그러면은 을이 건물주, 건물 소유자, 병이 Y건물 임차인. 병이 Y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갑은 누구를 상대로 반환을 구하고 철거를 구한다? 을을 상대로. 병을 상대로 해서는 뭘 구한다? 예? 을은 건물주입니까? 아닙니까? 건물주라 했잖아요. 을이 무단으로 Y건물 신축했어요. Y 건물주니까 을을 상대로 철거
Y건물 철거, 대지 인도 구하고 병을 상대로 해서는 퇴거를 구한다. X토지에 대한 부당해도 반환은 누구한테 구하는 게 원칙? X토지의 점유자한테 해야 되죠. 점유자는 Y건물주.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15에서 18번은 좀 자습을 좀 해주세요. 시간이 좀 많이 갔죠. 그리고 자 7페이지. 조금 자료를 좀 촘촘하게 좀 했어요. 그러니까 몇 번 더 하니까 더 좀 깔끔해지죠. 더 방법론도 좀 강구되고. 7페이지 취득시효. 여기는 245조부터 248조까지인데 중요한 것은 245조고 245조 1항이고 등기부 취득시효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 많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유취득시효가 거의 한 80% 나오더라. 주체정신이면 자연인, 법인, 비법인 사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다 주체가 됩니다. 국가는 개인 부동산을, 그 다음에 개인은 국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국가 부동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은 안 되고 잡종재산, 그냥 일반 재산만 시효 취득한다. 조합은 안 된다. 원래 잡종재산이던 것이 행정재산으로 됐다. 잡종재산 밑줄 긋고 일반재산이라고 표현해요. 행정용이 아니고 문화재도 아닌 거, 행정보존이 아닌 거 이런 것은 뭐가 될 수 있다? 취득시효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봐보세요. 일반재산일 당시에 취득시효 완성됐다 하더라도 현재 행정재산으로 변화가 됐어. 현재는 행정재산이에요. 못한다는 거야. 못한다. 서익개념등기 청구 못한다. (3번) 건물 공유자, Y건물 공유자가 A, B, C가 있는데 그 A만이 Y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Y건물에 대한 X토지는 건물 소유를 위해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걸로 볼 거다. 그러니까 건물의 부지는 뭐냐? 부지는 X토지예요. X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문제가 되는데 Y 건물주 A만이 건물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B를 위해서 A가 X토지를 점유해 주는 걸로 본다. 공동으로 해주는 걸로 본다. 건물 공유자들이 건물 부지의 공동 점유로 인하여 건물 부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는 거라면 취득시 완성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권은 그 공유지분 비율과 같은 비율로 건물 공유자들에게 귀속되더라. 이런 판례고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은 이런 소유이사로 점유한 거 추정된다. 끊어주고요. 자주점유 추정 197조 1항. 자, 추정은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하나여 타주로 된다. 추정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 있는 때 한해서 토지 점유자가 원고이고 이전에 토지 소유자가 피고 그 토지에 대해서 매매로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고 판결 확정됐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 들어서 추정 번복돼서 타주로 전환되는 게 아니다. 아까 내가 패소되면은 이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데 그것은 원고가 소유자이고 피고가 점유자일 때. 원고가 소유자이고 피고가 점유자인데 피고인 점유자한테 원인무효 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마소 청구해서 패소 확정됐다면 피고인 점유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생각이 바뀐 거예요. 돌려줘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 가져요. 그랬을 때 그 소송의 패소 판결 확정 시부터 타주로 되는데 이것은 원고가 누구였다? 이 사안에서는 토지 점유자 원고, 그다음 피고가 소유자, 소유 상대로 해서 매매됐으니까 이전해 주시오. 졌다 하더라도 어때요? 매매는 아니고 그럼 교환이었나? 교환으로 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전환 사유, 사정 변경이 아니다. 이것도 이제 그 교과서 같은 거 보면은 판례 많거든요. 많은데 지금 말씀드린 이 판례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원고 피고가 과연 점유자냐 소유자냐라는 것만 알더라도 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딱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많아지면은 또 골치 아픕니다, 이게.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6번. 부동산에 대한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20년 완성됐어요. 취득시효 완성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끊어지고, 그러면 원소유자가 그러면은 그 소유권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시효완성자는 채권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격려가 됐어. 그러면 제3자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면 잘 보세요. 지금 X토지에 대해서 갑이 소유자이고요. 소유자가 등기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을은 이제 점유를 하고 있어요. 점유를 제대로 해가지고 20년의 기간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을은 갑에 대해서 등기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병한테 갑이 처분했어요. 매매하고 이 사람한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등기 쪽은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했을 때 을이 엑소지에 대한 채권 가지고 소유권 취득한 병한테 대항을 못하는 게 맞죠. 원칙적으로. 그런데 이 병한테 등기가 된 시점부터 을은 계속해서 점유를 해가지고 또 다시 2차로 20년이 경과됐어요. 그랬을 때는 병한테 대해서 을은 2차 취득시효, 재취득시효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2차로 진행하던 중에, 2차 진행 중에 정에게 병이 정한테 등기를 넘겨서 현재 정이 이전 등기를 명의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을은 정한테 점유취득시효로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봐보세요. X토지에 대해서 갑이 등기 보유하고 있고, 을이 이 시점에서 20년이 됐어요. 시효가 진행되던 중에 을이 등기를 취득했다 했을 때는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을이 아니라 병이라 해야죠. 병이라. 을은 여기 있으니까. 병이 취득했다 하면은 이 병은 시효 진행 중에, 을의 시효 진행 중에 등기명의 바꿨다 해서 뭐 을한테 엑소지에 대해서 인도 청구한 것도 아니고 중단시킨 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을은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인 병한테 등기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그런데 시효 완성이 되고 나서 나중에 병이 취득한 이 시점에서는 을은 채권 가지고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도 을로부터 을한테 소유권 등기가 바뀐 때로부터 다시 을은 또 열심히 해가지고 20년간 해가지고 재취득 시효가 완성됐어요. 그럼 이 시점에서 이제 병이 여기 있었다면은 당연히 등기 청구할 수 있고, 중간에 이런 논리와 마찬가지죠. 진행되던 중에 병이 등기했다 하더라도 그 점유 진행을 방해를 못하는 것처럼 등기부상 등기 명의만 바뀌었죠. 팔기만 했죠. 따라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이 중간에 시효 진행 중에 취득했다 하더라도 을은 정에 대해서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요게 이제 그 2000년 10년 후반 10년 전에 2007, 8년 막 이 정도의 판례 시험 나올 거예요. 2009년도 전합판이죠. 전합판. 천천히 한번 세 번 읽어보세요. 세 번 읽어보시고 7번 갑의 부동산에 대한 을의 취득시효 완성된 경우에 갑은 취득시효 관계의 당사자이므로
을은 등기 없이 갑에 대해서 시효취득 주장 아주 중요하죠. 갑이 소유이고 을이 점유라 하더라도 갑이 을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나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합니다. 당사자니까. 제3자한테는 주장을 못해요. 제3자하고는 한테는 이런 주장은 못합니다. 갑이 못하는 거야. 갑이 물권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하는 거고 을은 갑으로부터 권리 취득한 병한테는 주장을 못해요. 제3자한테는. 근데 8번에 갑이 을의 시효 진행 중에다 동그라미 부동산을 병에게 양도하고 등기를 넘겨줬다. 그 후 시효가 20년 완성되면 병은 잘 봐요. 부동산을 병한테 양도하고 등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러면은 병은 제3자잖아 원래. 갑과 을이 아니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취득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가 된 것이고 시효 진행 중에 취득한 것이라서 당사자야 당사자. 따라서 을은 시효의 당사자인 병에 대해서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을은 등기 없이 병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등기명의 변경으로 종래의 지원 상태가 파악됐다 볼 수 없으므로 중단 사유로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되고요. 잘 봐요. 이거 모르겠습니까? 몇 번 이렇게 잘 써줬는데. 진행 중에 20년간 진행 중에 취득한 경우하고 20년 완성된 이후에 취득한 경우 다르다.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원소유자로부터 처분을 받아가지고 등기한 사람은 제3자다. 제3자한테는 채권 가지고 대항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시효가 진행 중에는 등기관계의 당사자가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 명의자라니까.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 명의자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은 중간에 취득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된단 말이죠. 당사자 되니까 뭐 병이 소유자니까 너 인도하라, 철거하라 이런 말 못한단 말이에요. 부당이득해라 이런 말. 그러나 취득시효 완성 후에 새롭게 권리를 취득한 자, 제3자다. 그 사람한테는 대항 못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넘어간 시점부터 다시 2차로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2차로 취득할 때도 역시 20년 중간에 남이 개입되더라도 점유 진행을 방해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자, 취득시 완성 이후에 제3자한테는 시완성자가 대항을 못하는데 그것도 제3자가 적법 유효하게 취득한 걸 전제로 하고 원소유자가 시완성 사실을 알고도 알면서 이걸 처분을 하고 얘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반사적 무효가 됐다 라고 한다면 시완성자는 원소유자를 대위해서 맞소를 구하고 원소유자한테 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해서 이전 등기 구할 수 있는 것은 이중매매에 있어서 반사회적 무효 이론이 적용되는 이중매매 원리하고 거의 같은 게 아니라 완전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의 목적물을 둘러싸고 한 사람은 시완성했다라고 채권자, 다른 사람은 소유자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어때요? 일물일권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이런 논리하고 관련이 있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냥 법률 관계는 또 이제 이게 기본이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어요. (12번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넘어갑시다. 13번. 이게 제가 다 검토를 다 해놨으니까요. 한번 천천히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13번에서 갑은 시간관계상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갑은 13번 을 소유의 X 토지를 20년간 소유사로 평행공연하게 점유를 했어요. 을 소유, 을이 소유자다. 그래서 2015년 3월 6일 날 20년이 됐나 봐요.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됐어요. 이때 갑은 채권자. 그런데 등기하기 전에
15년 4월 4일이면은 한 달여 지난 때죠. 지난 때 누가 의뢰 채권자 병이 X 토지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했어요. 얘가 제3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갑이 X 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했어요. 야, 그러면은 X 토지를 둘러싸고 X 토지 둘러싸고 을이 소유자였다가 봐봐요. 이제 을이 소유자였는데 갑이 점유의 힘으로 뭐 15년 뭐 3월 6일이었던가요? 이때 완성돼 가지고 X 토지에서 채권자가 됐어요. 채권자가 됐단 말은 채무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시도시 완성 당시에 소유자인 을한테. 그런데 을은 소유자이기 때문에 또 뭐 병하고 매매를 했다. 매매를 해가지고 등기를 안 해준 상태에서 이전 등기 채권 보전하기 위해서 가처분 들어왔다. 가처분 등기가 들어왔다. 이게 먼저 돼 있고 나중에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소유 등을 했다 하더라도 이 가처분이 선순위고 소유권은 나중입니다. 그래서 병으로서는 다시 매매로 인한 등기소송 제기해가지고 승소를 하게 되면은 이제 본안소송에서 이제 승소를 해가지고 병의 소유자가 된다면 이 소유자가 되는 시점은 가처분 시점으로 소급해버리기 때문에 갑이 보호가 안 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가처분은 언제 하는 겁니까? 가처분은 금전 채권자가 가처분하는 게 아니라 금전 채권이 아닌 자, 저렇게 등기 청구권자 이런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병에게 갑은 시완성자는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고요. 17번 가겠습니다. 17번. 취득시효로 인한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 전에 설정된, 이것도 잘 보세요. 취득시효로 인한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하기 전에 설정된 은행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실행으로 시효 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임의경매 실행으로 시효 취득자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원소유자는 시효 취득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는 불법행위인데 불법행위에서는 규칙성이 있다 없다?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 상황에서는 시효 완성이 된 자가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소유자가 이러한 상황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설령 그 전에 설정된 행사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실행으로, 그러니까 돈을 못 갚아서 쉽게 말해서 경매 당하게 했다 하더라도 원소유자의 시효 취득자에 대한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옆에다가 불법행위가 되려면은 지금 불법행위 책임은 750조인데요. 귀책성, 위법성, 손해발생, 인과관계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귀책사유가 없다. 원소유자가 귀책사유가 없다. 왜요? 시효완성자가 등기 청구권 행사하기 전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어요. 있었던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이와 같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18번 시효 취득자가 원소유자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한 후에 동그라미 17번은 행사 전이고 18번은 행사한 후입니다. 행사한 후에 원소유자가 근저당 설정을 통해서 대출받은 경우에 시효 취득자 원소유자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다. 이것은 규칙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19번 을이 취득시효 완성 후에 등기하기 전에 조금 잘 보일 겁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에 그 말은 어떻다? 채권만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원소유자 갑이 그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에 그렇다면은 이 병은 제3자입니까? 아니면은 취득시효의 당사자입니까? 접근 방법을 그렇게 가져가 보세요. 병이 매수한 게 취득시 완성 후에 매수했습니까? 완성 전에 매수했습니까?
표현이. 완성 후. 후니까 제3자예요, 아니에요? 제3자. 제3자니까 이 사람한테는 원칙적으로 대항을 못한다. 이러한 경우에 시효 완성자 을은 시효 기간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끊어주고요. 이 경우 점유자, 이게 맞단 말이야. 이 경우 점유자 을이 병의 소유권을 취득한 바로 다음날 역산의 기산점을 삼아서 병을 제3자가 아니라 당사자로 만드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걸 반드시 이해를 해주세요. 자, 아까 제가 이 케이스에서 엑스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갑이고 을이 시효 완성돼가지고 20년에 시효가 완성됐다라고 이렇게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병이 이 시점에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제3자이기 때문에 을은 채권을 가지고 병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3자는. 이거하고 이런 논리하고 이 논리하고 기산점, 이 취득시효의 기산점하고 연결이 돼 있다. 자, 어제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해서는 법원이 당사자가 정한 대로 판단을 해줘야 된다 했는데, 취득시효 기산점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한 대로 판단을 안 해줄 수 있고, 진실대로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취득시효는 소멸시효와 달리 이것은 물권 변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시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등기 명의자의 변동이 있었을 때는 시효 완성자는 20년의 시효의 기산점을 마음대로 선택을 못 한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선택하게 한다면, 자, 20년 완성되고 나서 한 25년째 병이 취득한 것인데, 병이 취득한 다음 날로 기산점을 삼아서 거꾸로 20년을 세버려. 거꾸로 20년 세게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병은 항상 어떻다?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가 돼버려가지고 당사자로 만들어져 버리기 때문에 물권 채권의 이러한 원리에 반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좀? 따라서 이런 경우는 등기 명의자의 변동이 없다면은 을은 뭐 하여간 어느 시점을 기준에서 하든지 20년만 지나면 되는 건데, 그러나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었을 때는 함부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가 없다. 이 점. 이런 논리로 이제 알아두시고 다음 페이지에 22번 봐보세요. 22번. 하여간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잘 해주셔야 되고요. 갑이 을명의의 엑스토지예요. 70년 2월 1일부터 2012년 5월 1일까지 현재까지 42년여 점유하고 있습니다. 42년 정도. 그러니까 시효 완성이 한참 전에 됐었죠. 근데 지금까지 이제 점유를 하고 있어요. 소유자 을이 2009년도 3월 1일 날 병에게 엑스토지의 그 소유 명의를 신탁하여 이전 등기를 했다. 그러면 엑스토지의 소유 명의 신탁에서 이전 등기, 명의 신탁이라 명의 신탁. 그럼 명의 신탁은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정 무효죠. 약정 무효. 그래서 병의 등기가 약정 무효이기 때문에 병이 제3자라 하더라도 갑이 소유자 을의 병에 대한 말소 청구권을 대위 행사를 해서 말소를 하고 을한테 이전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즉 갑은 을을 대위해서 병에 대해서 말소를 구할 수가 있다. 즉 제3명의 등기가 원인 무효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취득시 완성 당시에 소유자 을을 대위해서 제3자 앞으로 병 앞으로 격려된 원인 무효 등기 말소를 구한 거 아울러, 자, 말소를 시켜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을한테 회복이 됐죠. 회복이 된 상태에서 그 을을 상대로 점유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 구하면 된다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 24번.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 완성된 후에도, 이것도 시험이 잘 나오더라고요. 취득시 이익 포기냐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취득시 완성된 후라도 원소유자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해서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그래서 이러한 매수제를 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위 점유자의 점유를 타주 점유라고 할 수는 없다. 예. 그래서 타주로 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포기로 볼 수도 없다. 그래서 여전히 자주 점유이고,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도 없다. 이런, 문제를 올해 출제를 했네요. 올해 출제를 했어요. 25번. 갑은 무단으로 자신의 명의로 엑스토지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하고 있다가, 무단으로 자기 명의로 엑스토지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하고 있다가, 무단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자가 아닌 걸로 보여지죠. 매매를 원인해서 을명의로 이전해줬다. 그런데 엑스토지의 정당한 소유자 병이, 자, 그러니까 소유 관계가 이렇게 되죠. 네, 엑스토지가 있고, 갑이 보존등기 명의자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을이 매매를 위해서 이전을 받아서 이전 등기가 됐어요. 등기는 이렇게 등기부상 돼 있다. 근데 정당한 소유자는, 진짜 소유자는 병이다. 병. 그러니까 괜히 가짜 소유자가 보존등기 가지고 있으니까 얘한테는 말소를 구할 거고, 얘가 무고리자이기 때문에 을한테는 어떻다? 역시 말소를 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갑이 무고리자이고, 무고리자로부터의 처분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을한테도 말소를 구하는데, 다만 을이 245조 2항, 야, 내가 무효인 등기 보유 기간이 10년이고, 그 다음에 엑스토지에 대해서 점유를 한 걸 보니까, 소유의사 평온 공연하게 선의 있는 무과실, 과실 없이 취득했다. 이러면은, 병이 소유자라고 해서 소유권에 기해서 말소를 구하는 214조 주장하더라도 이 을은 등기부취득시 항변으로 대항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네, 이런 논리인데, 결국 병은 을의 등기부취득시가 완성되면은 일몰일꾼지 원칙상 누가 소유자가 됩니까? 을이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 상실하게 되죠. 이런 피해를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갑이 괜히 무단으로 보존등기 했다가 처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이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엑스토지 정당 소유자 병이 갑에 대해서는 말소, 을에 대해서는 이전등기 말소, 갑에 대해서는 보존등기 말소, 을에 대해서는 이전등기 말소. 일선 법원은 갑명의의 보존등기는 원효무효이기 때문에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는 등기부취득시 완성돼서 실처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다. 이 판결은 확정이 됐습니다. 원소유자 병은 갑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병은 갑에 대해서 이행불능에 근거해서 엑스토지의 시가상당에 대한 전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동그라미에서요, 불법행위 750조에 기해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병이 갑에 대해서 이행불능, 채무불행을 이유로 해서 시가상당액에 대한 그 손해배상 전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채무불행은 안 되고 불법행위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채무불행은 안 되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라. 더 이상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의취득. 선의취득도 의외로 출제를 많이 하죠. 많이 한다. 그래서 이제 그 표를 한번 알려줄게요. 전주와 선의취득자, 양도인과 양수인에 대한 관계. 선의취득의 대상은 Z동산, Z시계죠. 시계나 보석 이런 거죠. 그래서 249조가 있는데요. 아까 249조를 읽지는 않고 왔구나. 249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는 이 전자가 그러니까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스님의 과실 없이 뭐 그 동산을 점유한 때 전자가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즉시 소유권 취득한다 뭐 이런 취지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제 갑이 소유자, 동산 소유자인데 을이 근데 임차하는 사람인데 임차한 사람이 이것을 병한테 이제 매각해서 매매하고 또 인도 뭐 이러한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을은 이 제수시계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을은 양도인이고 병은 양수인. 그래서 무권리자이고 얘는 무권리자, 점유자이고 여기서 이제 이 거래 행위가 있고 병은 이제 점유를 취득하는 그런 관계죠. 점유 취득할 때 점유 취득하는 모습, 방법. 선이 무과실 평온 공연. 방법은 점유 개정은 안 된다. 뭐 이런 정도가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병이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은 일몰일권지 원칙상 이 목적의 소유자는 병이 되니까 갑은 소유권 상실하게 되죠. 상실하기 때문에 을에 대해서는 이제 법정 채권 같은 거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하게 되죠. 만약에 이 목적물이 도품이다, 유실물이다. 이러면은 갑의 의사에 반해서 이게 도둑놈이 팔고 또 잃어버린 것을 주운 사람이 팔고 이렇게 가지고 갑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있어요. 일단은 선의취득 요건을 갖추면 선의취득 한다라고 하는데 다음에 250조에서는 도품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2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251조에서는 대가 변상 청구. 병 쪽에서 야, 너 도품 반환 청구한다고? 나 이거 경매나 공개 시장에서 동 종류의 물건을 판매 상인으로부터 샀는데 이 돈 안 주면 못 줘. 하는 도품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이런 논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표를 좀 보시면은 9페이지에서요. 전주 양도인이다 요건, 점유자다, 그 다음에 무권리자다 이렇게 나와 있죠. 양도인은 무권리자여야 된다. 갑이 자신의 소유 동산을 을에게 매도 인도하고 을이 다시 병에게 매도 인도한 경우에 갑을의 매매가 103조 위반의 무효라면 을이 무권리자가 되기 때문에 병이 선이 무과시면 취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권리자가 아니라 제한 능력자나 무권 대리인 이러면은 선의 취득이 안 됩니다. 즉 저 사안에서 을이 제한 능력자 무권 대리인이다 하면은 병이 모르고 취득했다 하더라도 선의 취득과는 무관합니다. 왜요? 제한 능력자일 때는 저것은 을이 취소하는 문제가 되고 무권 대리일 때는 불확정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 행위는 이렇게 존재하고 거래 행위 자체는 유효해야 되는데 이 사람만 무권리자라는 하자가 있을 때 선의 취득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무권 대리다, 뭐 제한 능력자다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선의 취득자의 요건, 유효한 거래를 통한 취득해야 된다. 그래서 뭐 포괄승계나 법률 규정 사실행위 이런 건 안 되고 경매 동거라면 경매를 통한 취득은 된다. 경매도 거래로 봅니다. 그 다음에 저기에 압류나 가압류 되어 있던 물건도 어떤 선의 취득이 됩니다.
압류, 가압류된 것도 그것을 모르고 취득했다면 선취된다. 유효한 거래행위. 그래서 동산의 천인취득 양도인이 무거리자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흠없는 거래행위 된다. 무거리자와 양수인과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된 때, 즉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되면 을병의 관계가 무효 취소되면은 선취도 안 됩니다. 다만 그로부터 전득한 사람, 즉 병으로부터 정이 전득했다라고 한다면 또 역시 선취득이 가능하죠. 3번 갑이 을에게 병소의 동산을 처분한 후 갑을의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을은 선취득 못한다. 그래서 저 케이스는 이제 병이 있고 그다음에 병이 있고 갑과 을인데 갑의 거래 행위가 뭐 취소됐을 때는 을이 선취도 못한다 이런 논리예요. 또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평홍의 선임 무과실. 무과실에 추정 문제가 있죠. 무과실은 평홍의 선임 추정되는데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줄 동산 질권의 선취득 관련해서 동산 질권도 선취득 되거든요. 343조에서 249조가 준용이 되는데 거기서는 무과실도 추정이 안 되고 선의도 추정이 안 된다. 선의 동그라미. 선의 자체도 추정이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선의도 추정 안 되고. 그러니까 소유권 선의 취득에 있어서는 선의는 추정이 되고 무과실만 추정 안 되는데 동산 질권을 선의 취득할 때는 선의 무과실 다 질권자에 입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의 무과실의 존재 시기는 기준 시기는 물권의 완성시다. 이게 판례가 있으니까 주의합니다. 물권의 완성시. 물권의 완성시에 선의 무과실이 된다. 그럼 물권행위 완성시라는 의미가 뭐냐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물권자 합의하고 인도가 합쳐져 가지고 물권행위라고 보는데 물권자 합의가 인도보다 먼저 이루어졌다면 그 인도 시점. 그 다음에 인도가 먼저 이루어지고 물권자 합의를 나중에 했다 하면은 물권자 합의 시점을 기준해야 한다. 물권행위 완성시. 그거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양수인이 점유를 취득해야 되는데 점유 취득 방법으로 점유 개정만 안 되고 다 가능합니다. 간이 인도, 목적 반환처고 양도에 의한 선의 취득 다 가능하고 2번에 점유 개정에 의한 선의 취득은 안 된다는 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점유 개정은 안 된다. 뭐 설명한다면은 제 판례들이 다 있으니까 그대로 알면 되는데 여기서 그 시계 임차인이 을이고 그다음 병이 있어요. 병이 있는데 간인도 같은 경우는 을이 병한테 또 다시 또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병은 을이 소유자인 줄 알고 있어요. 빌려줬어요. 나 이게 좋다 하고 살려고 합니다. 이럴 때 이미 인도가 돼 있기 때문에 의사표시에서 그냥 인도되면 되죠. 그 다음에 목적 반환처고 양도 방식에 산다. 자, 갑이 을한테 시계를 빌려줬는데 을이 또 A한테 또 시계를 보관시켰어요. 병이 이 시계를 을의 시계로 알고 을한테 사겠다는 거야. 사는 방식으로 인도가 돼야 될 텐데 을이 A한테 가는 반환 청구권 보관시켰으니까 반환 받을 거 아니에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형식으로 하고 양도 통지를 해줬을 때 병이 선의 취득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점유 개정은 안 돼. 점유 개정은 을이 병한테 팔고 그냥 인도는 한 걸로 치고 다시 빌려 쓰겠다. 을이 가지고 있다. 한다면 이것은 외관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유 개정 방식에 의한 선의 취득은 허용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교과서로 보면은 선의 취득이 상당히 길죠. 긴데 이것을 표로 좀 정돈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고 뭐 3번은 2016년도 판례라서 좀 넣어놨죠. 자동차 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 구조 자동차가 이제 동산인데 특수동산 아닙니까? 등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 인도가 아니라 등록이 되는 거라 이제 문제 있을 텐데 세 번째 줄 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그 적법하게 등록할 수 없어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 있고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 있고
통상 용도가 도로 외의 장소에만 사용하는 것이란 스페인 사정이 있다면, 예, 등록위에서 소유권 공시를 못하니까 이 소유권 취득하면은 인도 이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선의 취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취지는 좀 이해가 되죠.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등록된 자동차는 등기하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선의 취득이 안 됩니다. 공신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고리자로부터의 그 선의 취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등록할 수 없는 그러한 자동차의 경우는 인도에 의해서 선의 취득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번 선의 취득은 인도를 물권에 요건을 하는 소유권 취득에 관한 거다. 그래서 저당권은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거죠. 따라서 이것은 선의 취득이 안 됩니다.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그 249조에 보니까 그 선의로 취득한다, 즉시 소유권 취득한다 돼 있죠. 취득한다. 대항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취득한다 돼 있죠. 취득하니까 취득을 해야 되지. 야, 선의 취득한 사람이 이거 다시 돌려주겠다.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판례가. 이 판례 내용도 있지만 이 정도 알아두시고. 동산 선의 취득한 자는 권리를 취득하는 방면 정당 소유자는 소유권 상실하게 되는 법률 효과가 법률의 규정에서 발생되므로 선의 취득자의 임의로 이와 같은 선의 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정당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갈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취득해야 된다.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도품 실물 특칙 249조가 아니라 250조 51조 이야기. 선취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동산이 도품 또는 유실물이면 도난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적용 범위 해가지고 가치의 표상이 아닌 물건으로 거래되는 그 금전, 유가증권, 금전 유가증권은 도품 반환 청구권이 인정 안 된다. 옆에다가 선의 취득의 강화, 선의 취득이 강화되어 있어. 도품 특칙이 적용된다는 이야기는 선의 취득이 약화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때의 그 도품 실물은 이제 사기 공갈 횡령, 요것은 이제 249조에 의한 것이고, 사기 공갈 횡령을 당하는 이런 물건은 선의 취득이 강화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점유 보조자, 그 점원이 횡령한 거, 이것도 민법으로는 도품이 아니고 위탁물 횡령에 불과한 걸로 이렇게 봐서 도품 반환 청구권은 인정 안 돼. 점원으로부터 그 선의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뺏기진 않아요. 도품 반환 청구 당하지 않는다. 위탁물 횡령과 똑같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이 바로 249조고, 그래서 도품 반환 청구가 안 되고 확실하게 선의 취득이 돼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도품 실물은 반환 청구를 2년 내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체, 피해자야. 피해자 유실자. 두 번째 줄. 피해자 유실자. 피해자라면은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불문이에요. 불문. 임차인 질권자, 임대인 소유자 다 반환 청구, 도품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있어요. 현재의 점유자다. 현재의 점유자. 그래서 선의 취득자의 상대방 그 특정 승계인한테도 도품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선의 취득자의 특정 승계인,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냐. 선의 취득했는데 한 사람, 그렇다 하더라도 도품성은 다 유지가 된다. 특정 승계는 하자를 승계하는 거니까. 청구 기간, 그 도난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한다. 제척 기간설 동설이고, 만약에 2년간 소유권, 그러면 도품 반환 청구는 2년 내에 하는 건데, 2년간 소유권자는 누구냐? 누구로 봐요? 선의 취득자. 그럼 선의 취득자가 소유자니까 도품 반환 청구권의 성격은 뭐냐? 소유권이 그냥 물권의 청구권으로 볼 수 없고 뭘로 봐야 돼요? 특수한 법정 청구권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라는 거. 소유권 귀속자. 법률 규정에 의한 특수 청구권 밑줄. 선의 취득자한테 2년간 귀속. 그 다음에 도품 반환 청구에 대해서 또 항변하는 게 바로 선의 취득 항변이 바로 대가변사 청구권이다. 251조.
양수인이 그 말은 선인취득자가 경매 공개시장 동네 물건을 판매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 원 고르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해야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동시행 관계라고 본다. 동시행 관계. 이때 대가 변상 청구권은 청구권이냐 항변권이냐 이런 말을 합니다. 항변권을 보게 되면은 이 도품을 돌려주면은 항변권 상실이기 때문에 대가 변상 청구권 소멸로 보지만 그렇게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않고 어떻게 보더라? 청구권을 보기 때문에 돌려줬다 하더라도 대가 변상 청구권이 잃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2번 251조는 선시소에 무과실 규정하지 않지만 선의 무과실 당연한 요건이 된다. 이 점도 중요하고 2번에 대가변상 성질은 항변권이 아니라 청구권이다. 따라서 양수에는 있죠. 목적을 반환 이후에도 대가변상 청구할 수 있다. 항변권을 보면은 돌려줬다는 이야기는 항변권 상실이기 때문에 대가변상 청구권을 상실한다는 뜻이에요. 선의 무과실 요건을 갖춰야 된다. 무과실 동안 무과실. 공유와 관련해서 표가 있는데 그 표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내용 기출된 걸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1번 자 판례는 각 공유자는 265조 단서에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해서 전부의 반환 청구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자 중요합니다. 공유물을 내가 지금 현재 엑스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전부 점유하고 있더라. 내가 공유자라 하더라도 그자한테 대해서 전부의 반환을 혼자 가서 행사할 수 있단 말이죠. 야, 그러면은 내가 소수 지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한테 침해한 제3자한테 전부 반환을 구하네. 뭘 위해서? 보존행위로. 다만 야, 너 땅 사용료 달라. 땅 사용료는 어떻다? 나의 지분에 해당하는 것만 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자기의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고 그다음 공유의 경우에 취득시효 중단의 효과. 자, 그 취득시효 중단 조치를 취한 사람한테만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 169조, 247조에서 주는 169조. 당사자에게만 맺힌다. 지분권자, 즉 취득시효 중단 조치에 관여한 자에게만 맺힌다. 이런 논리.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공유자의 1위는 공유물에 관하여 그러니까 공유물이 엑스토지 Y 건물 이런 겁니다.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 등기가 되어 있을 때 방해 제거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공유자 1위는 자기 공유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말소를 구하는 겁니까? 전체에 대해서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까? 역시 인도 청구도 전부에 대해서 하듯이 말소 청구도 전체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동그라미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공유자뿐만 아니라 다른 공유자에게 대해서도 이익이 되는 행위죠. 그래서 보존에서 전부가 중요한 거예요. 전부. 그 다음에 이것은 전부에 대해서 말소 동그라미 하고 그러나 2번 이건 시험에 나올 거예요. 원인무효 등기에 관해서 각 공유자는 해당 지분별로 진정매 회복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할 것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각 공유자는 해당 지분별로 그 말은 무슨 냐면은 3분의 1의 공유자가 가가지고 다른 공유자는 없어요. 없는데 혼자 가가지고 야, 너 전부 말소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야, 너 내가 A인데 너 BC한테 그 지분별로 이전 등기를 해라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매 회복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물권자 청구권입니까? 채권자 청구권입니까? 물권자 청구권. 예. 그래서 말소에 준해서 볼 수 있다. 3번 공유물의 처분 변경을 위해서 이게 264조인데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유자 1인이 공유 전부, 엑스토지 전부를 처분하거나 변경한 행위는 무효이지만 다만 자기의 지분 범위 내에서 처분권이 있으므로 그 한도 내에서는 유효하다.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 토지의 특정 부분을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이전을 마쳤다 하면은 그 매도 부분 토지에 관한 이전 등기는 처분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유효이고 나머지 지분 범위 내에서는 무효가 된다. 옆에다가 이것은 어때요? 합유자가 처분한 경우하고는 다르죠. 합유자는 합유 지분 범위 내에서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없으니까
4번 3분의 1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무단으로 공유물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자, 무슨 말이에요? 엑스토지에 대해서 3분의 1 공유자가 전체를 다 사용을 해. 이랬을 때는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부당하게도 반환, 손해배상으로 다 반환해야 되죠. 그래서 사용하는 경우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지분을 가진 다른 공유자의 1위는 점유자에 대해서 그 보존 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자, 엑스토지에 대해서 3분의 1을 가진 자가 전체 다 점유를 하고 있어. 근데 자, 밑줄을 할게.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지분을 가진 다른 공유자. 다른 3분의 1. 다른 3분의 1을 가진 자가 3분의 1을 가지면서 전체 점유하는 공유물 점유자에 대해서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좀 희한하죠? 쟤도 3분의 1이고 나도 3분의 1인데 내가 3분의 1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부 3분의 1을 가지면서 전부 점유한 사람한테 나한테 전부 다 반환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보존행위로. 보존행위로 가능하다. 그럼 그 뺏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3분의 1 가지고 있으니까 또다시 너 나한테 다시 한번 그 반환해봐라. 이런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공유자들끼리의 문제다. 이거죠. 만약에 3분의 1 그 지분이 아니라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사람이 목적물 전체를 점유했을 때 과반수 미달의 점유자가 목적물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거죠. 과반수가 넘어가면은 혼자서 사용 방법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5번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 수익할 방법을 정하는 것은 관리사항이다. 지분의 과반수를 결정한다. 변리사 16년. 과반수 지분의 반수가 아니죠. 반수는 2분의 1이고 과반수는 2분의 1이 넘는 거예요.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관리 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 결정 가능하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관리 방법으로 적법. 또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점유자, 이 사람은 적법 점유. 그렇잖아요.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는 자로부터 다시 임대받은 이런 사람한테 대해서 다른 과반수 미달의 점유자가 너 인도하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또 부당이득 반환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그것도 못한다. 왜냐하면 과반수의 공유자한테 임대료를 낼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익을 받은 바가 없어서. 6번 공유지분 과반수 소유자의 타 공유자에 대한 인도 청구 가능하다. 과반수 지분권자는 전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주의할 거 뭐라고요? 과반수 미달의 점유자라도 다른 과반수 미달의 점유자가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면 전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과반수 미달의 점유자가 과반수를 넘는 공유자한테 대해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이야기. 7번 갑을병은 X부동산을 각각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갑이 X부동산을 수선하기 위해서 단독으로 수빈 정과 계약을 하면서 자신이 공사비용을 부담키로 약정을 했어요. 그럼 수빈 정은 이제 일해 놓고 을병에게 공사금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공사비는 공유물에 대한 비용입니까? 아닙니까? 비용이죠. 공유물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공유자가. 공유자가 1년 이상 지체하면은 매수 청구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나 266조 그 조항은 내부 관계야, 내부 관계. 외부 관계에서, 즉 정의라는 외부 관계에서 도급 계약을 맺었다면 그것은 266조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따라서 계약자인 갑이 정한테 계약에 따른 보수를 줘야 되는 거고 다른 공유자, 을병은 정에 대한 채무가 없습니다.
8번, 그 밑에 있는 판례 한번 읽어보시고, 8번, 갑과 을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갑이 상속인도 연고자도 없이 사망했다면, 갑의 지분은 누구한테? 을한테 귀속돼서 을의 단독 소유가 된다. 267조. 이걸 뭐라고 부르더라? 공유 지분의 탄력성. 탄력성. 267조. 그 다음에 9번에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 의사표시가, 공유지분 포기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 도달하더라도, 자, 포기는 법률행위야, 법률행위. 단독행위, 법률행위.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나 물권 변동은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186조. 등기를 하여야, 이게 중요하단 말. 등기를 하여야. 왜? 포기가 물권적 단독행위, 법률행위니까. 186조. 판례, 최근 판례로서 출제가 됐습니다. 됐어요. 갑을병 사이에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으나 협의가 됐어요. 이 협의가 조정을 하는 협의가 아니라 조정을 하지 않고 그냥 협의가 됐어요. 협조를 않더라 하면은 협의상에 이행 청구를 하는 것이지, 협의가 없다는 걸 이유로 해서 재판상 분할로서 형성의 소를 주장할 수는 없다. 공유물 분할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해가 되나요? 근데 이 협의가 재판상 분할을 구해가지고 조정이나 합시다 해가지고 조정회에서 협의가 됐어요. 했을 때 이 조정 조서에다가 그걸 기재했다 하더라도 뭐 해야지 물권 변동 된다 했습니까? 등기해야.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에서 9번도 주의하고, 11번 법원이 갑과 을의 공유물 분할함에 있어서 재판상을 고려하여 공유물을 한 사람 단독 소유로 하고 갑으로 하여금 을한테 돈을 줘라, 지분에 해당하는 가격을 배상해라 하는 거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 원래는 현물 분할하고 현분할 안 되면 뭐라고 경매에서 돈으로 나눠라 한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사람 다 가져가고 나머지 사람한테 그 지분의 목적물의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줘라라는 것을 인정하더라. 가격 배상 방법. 12번 갑이 대금 분할 방법으로 공유물의 분할을 재판상 청구하더라도 가격 배상 방법. 대금 분할이 뭐야? 경매 시켜주세요. 원고가 경매 시켜주세요 했더니 법원에서는 판사가 경매해가지고는 경매 가격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둘 다 손해인데요 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일단은 그 시가 감정해 봐가지고 그 지분에 해당하는 것을 그 줘라라는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걸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다. 왜요? 이것은 형성의 소기 때문에 당사자 처분권주의가 제한된다. 적어놓으세요. 당사자 처분권주의가 제한된다. 형성의 소, 형식적 형성의 소. 당사자 말고 법원이 주도권이다. 당사자 처분권주의가 제한된다. 13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 담보책. 분할 동그라미 공유 분할의 성격은 공유 지분의 매매 또는 교환. 공유 지분의 매매 또는 교환이기 때문에 그렇다.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걸 알고 있죠? 여러분들 구분 소유적 공유. X토지가 있는데 X토지에 대해서 A, B가 외부적으로는 공유 관계로 돼 있어요. 공유 지분. 그런데 X토지가 이렇게 갑 부분하고 을 부분으로 나눠져 있거든. 나눠져 있고 A가 이 부분을 특정 부분을 소유하고 B가 특정 부분을 소유하지만 1필지를 그대로 놔두고 1필지에 대해서 공유지분 각 2분의 1씩이다라고 하는 게 내부적으로는 구분 소유이고
외부적으로는 공유관계다 해서 이것을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관계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유니까 공유물 분할 소송합니까? 그게 아니라 이 공유 지분이라고 하는 게 자, 이 50%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목적물 전체에 대해서 A가 8.50개 가지고 있고 B라는 공유자가 이 전체에 대해서 엑소지 전체에 대해서 파란 점을 이렇게 노란 점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해소한다는 것은 이미 분할이 돼 있잖아요. 분할이 서로 제기하지 말고 요게 요 A는 요 값 부분에 대해서 파란 것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파란 거.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노란 것은 있잖아요. 이것은 이 B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명의만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의만 그 B의 지분으로 한 25개 주고 있는 건데 그거 돌려줘 하는 걸로 한단 말이에요. A가 B한테 명의신탁 해지해가지고 이거 돌려줘 이렇게 하는 거다. B도 마찬가지 여기서 노란 것은 지 것인데 파란 것은 A 걸로 돼 있지만은 명의만 A 거고 따라서 이거 B의 것이니까 이것도 명의신탁이라 보는 거예요. 상호간의 명의신탁이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A는 B한테 대해서 야 여기 있는 거 파란 거 이거 실질적으로 노란 것이니까 이걸 돌려줘. 상호명의신탁 해지에 의해서 이전 등기 구하고 그 다음에 B는 A한테 대해서 이걸 달라 하는 이런 관계로 한다는 거예요.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하는 지분 이전 등기로 한다는 거지 공유물 분할의 형성으로 한다는 게 아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관계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뭐 어떤 거라고? 이 부분은 특정 부분 소유다. 소유야. 외부적으로는 공유고. 외부적으로 공유이기 때문에 A 입장에서는 요 부분에 대해서 이 병이란 사람이 이쪽을 침해한다 하더라도 이 공유 지분의 효과는 여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가지고 너 방해 제거 또는 반환 이런 걸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B도 마찬가지예요. B도 이 부분에 대해서 침범했다 하면은 B도 이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이렇게 검은소유적 공유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 집을 갖고 있겠죠. 각자 집을 갖고 있을 때 요 집하고 땅이 그 동일의 소유였다가 이 공유 지분을 넘기게 되면은 소유자가 달라지죠. 했을 때 이 집을 위해서 법정지상고 갖는다 뭐 이런 거. 근데 이 땅을 A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A가 집 지어놨다? 그러면 어떻다? 남의 땅 위에다가 B 위에다가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 소유자 동일성 요건 탈락.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음. 이런 게 또 있어요. 네, 그런 관점인데 한번 좀 요약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적응해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합의 총유까지만 하고 명의신탁 놔두고 마치겠습니다. 합의유는 271조부터 214조까지인데 내용이 좀 나와 있고요. 그 합의유는 조합체가 가지는 소유 형태죠. 조합체가 갖는 소유 형태. 조합체가 가지는 소유 형태. 그럼 조합은 어디에 나와 있고? 계약법에 나와 있다. 703조 이하에. 그 다음에 그 소유관계는 어디 나와 있다? 271조 이하에. 부동산의 공동 매수인들이 전매 차익 얻으려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협력한 것에 불구하고 이를 넘어서 공동사업 경영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이 안 된다면은 자 조합은 어때요?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거든요. 2인 이상이. 그래서 이것은 조합체가 아니단 말이에요. 조합체가 아니다. 단순 공유다. 조합이 아니고 합의가 아니단 말이에요. 공동사업 경영 목적 이게 돼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특별사정이 없는 한 민법 706조 2항이 272조에 우선하여 제가 아까 말했어요. 합의 의무를 처분 변경할 때는 전원의 동의라고 돼 있죠. 272조에. 그런데 합의 의무의 처분 변경이 하나의 내부적인 업무 집행이 될 수 있잖아요. 예? 사무집행. 사무집행에 대해서는 계약법에 나와 있다. 706조 2항에서
업무집행 조합원의 과반수 또는 업무집행 조합원이 없을 때는 조합원의 과반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법이 특별법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과반수로 하면 된단 말이죠. 옆에다가 700조 2항이 특별법. 계약법이 특별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계약법이 특별법이다. 계약법이 703조 이하니까. 조합원이 죽었을 때 그 조합원은 조합에서 탈퇴를 한다. 탈퇴 안 하고 싶어도 탈퇴해야 되는 게 조합법에 나와 있어요. 탈퇴 안 하고 싶어도 당연히 탈퇴되는 거. 717조에 사파, 성제,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제명, 사파, 성제. 사망하면은 빠지게 됩니다. 탈퇴하게 됩니다. 다만 사망하더라도 상속을 시킨다라는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유효해요. 근데 특약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제 빠지게 됩니다.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그 조합원은 조합에서 탈퇴하고 조합원의 지위는 일신 저속적인 권리 의무 관계로서 상속인에게 상속이 안 된다야. 안 된다. 공유자의 공유 지분은 상속이 되는데 합의자의 합의 지분은 상속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6번의 그 총유는 275조부터 77조까지고 총유물의 관리 처분은 사원청의 결의에 따른다. 보존행위도 마찬가지. 특히 보존행위 마찬가지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보존행위는 공유나 합의에 있어서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각자가. 그러나 여기서는 보존행위는 어떻다? 각자가 할 수 있다는 게 없어요. 따라서 관리에 준해서 봐야 돼요. 따라서 보존행위도 총유물의 교회나 뭐 종중의 재산에 대해서 보존행위 할 때 교회에 어떤 그 담벼락에 뭐 빨간색으로 칠할 때 혼자 가서 하면 안 되죠. 총회 결의로 한단 말이에요. 소송할 때도 혼자 가서는 안 된다. 혼자 해서는 안 된다. 본 조항을 강행규정 파악하고 본 조항에 위배된 법령에 관해서 표현들에 의한 보호는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다. 피부사인인 교회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 처분에 관해서 교회청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대표에서 행할 권한이 없다. 없으니까 월권이다. 근데 월권이 바로 어떤 월권? 강행규정 위반의 월권이기 때문에 표현들에 의한 보호를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면 몇 조가 되겠어요? 35조 1항에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손해배상 책임을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나요? 표현대리로 하게 되면은 총유물인 재산에 대해서 이전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지만 유권대리처럼 이행을 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손해배상, 금전배상만 구한다. 2번에 다 중요한 거거든요. 2번, 뭐 3번, 4번, 5번 다 중요한. 비밀사단이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 채무 보증계약 체결. 이것은 채무 부담 행위이지 관리 처분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혼자 가서 하더라도 유효이다. 다만 상대방이 악의나 과실이 있다면 무효가 되고 악의 과실의 입증은 비법인 사단 쪽에서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보증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76조 1항이 막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다. 왜? 채무보증계약은 총유물의 관리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3번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총회 결의를 거치거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야 되고 법인이 사단인 교회가 총회 사연을 보존행위로서 소송하는 때도 역시 총회 결의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갑 종중의 종중원 을은 총에 속한 엑스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병을 상대로 보존행위로 단독으로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뭘로 해야 된다? 총회 결의를 거쳐서 비법인 사단 이름으로 하든지 또 구성원 전체가 하든지 대표자라 하더라도 지 이름으로는 못 한단 말이에요. 비법인 사단 명의로 해야 되죠. 변사단이 소송을 제기할 때 정원타는 정을 일단 특별사정이 없는 한 총회 결의를 거치한 변사단이 이러한 총회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 역시 각하 면하지 못한다면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 의무는 사원실에서 취득상실하면 당연히 취득상실된다.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상실하게 되면 교인들은 더 이상 보유할 수 없게 되고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기소된다. 여러분들 근데 그러면은 뭐
이 교회를 두 개로 쪼개는 분열은 없지만 탈퇴해가지고 주도권 잡으려면은 3분의 2 이상이 탈퇴를 해야 됩니다. 3분의 2 이상이 탈퇴 못하면은 이것은 주도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15페이지부터 명시딱 나와 있는데 내일 자료를 가져오세요. 자료를 가져오시고 내일 모레까지 하게 되는데 내일은 6시 30분부터 좀 하겠습니다. 좀 진도가 좀 그래서요. 어때 가능하세요? 6시 30분에? 예, 시간 맞춰서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모레도 그렇고요. 자, 수고했습니다.